오늘 오전 올해 마지막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예상대로 기준금리는 연 0.5%에서 동결됐는데요. 코로나 3차 대유행의 파장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궁금합니다. 바이든 시대 미국의 경제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금통위에서 이제 0.5% 기준금리를 동결했잖아요. 시장에서 많이 예상한 건데 예상대로 동결되면서 발표한 어떤 이유, 왜 동결을 했다, 어떤 이유였습니까? 한마디로 지금은 올리기도 쉽지 않고 내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예. 올리기에는 코로나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너무 높고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고 오늘 이주열 총재도 이야기를 했지만요. 예.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내리기에는 역시 코로나의 상황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도 있고, 예. 최근에 집값도 오르는 것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우려가 있고, 네.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금융시장 전문가들이 예상을 한 것처럼 금리가 동결이 되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현재의 동결되건 된 추세. 그러니까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이러기에도 부담스럽고 저러기에도 부담스럽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예. 그럼 중앙은행이 뭘 할 수 있지? 그렇죠. 뭘 금리 하죠? 정책으로 금리 조정 안 하면? 금리 정책으로 무엇을 할 수 있지? 어떤 의미가 있지?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제부터 시작인 한국은행, 중앙은행이 극복해야 되는 커다란 난관의 시작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한마디로 통화정책의 무기력증, 무력감, 통화정책의 무용론, 그러한 가운데서도 사실은 지금 여전히 통화정책이 중요하거든요. 예. 모두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좋은 업종도 있고 좋은 기업도 있지만 네. 어려운 기업, 어려운 업종,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버티는 것의 핵심은 역시 돈이고, 네. 그렇다 보니까 돈이 풀려야 되는데,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꼭 필요한 부분에 어떻게 돈을 풀 것인가, 그리고 돈을 풀 때 앞서 말씀드린 주택 가격 상승과 같은 부작용을 어떻게 줄이면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기 회복을 도울 수 있을까. 특히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것이 정부의 재정 정책인데, 예. 대다수의 국가들이 그렇지만 경기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빚을 내서 정부가 돈을 쓰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러한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이러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공조, 그리고 통화 정책의 무용론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네.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네. 봅니다. 그렇군요. 그럼 연 의원님, 한국은행이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현재 완화된 통화 정책 기조를 이제 하여튼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러셨잖아요. 네. 이게 어느 정도까지 현재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내년, 내후년 아니면 언제까지 이 정도의 상태 할까요? 결국은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을 펴야 되는 앞으로의 경기 상황, 그리고 물가가 어느 만큼 오르느냐 하는 네. 인플레 압력, 네. 그리고 금융시장의 불안정 정도, 이러한 것들에 달려 있을 수밖에 없고, 예. 결국은 통화정책 전망은 그렇다 보니까는 앞으로 세계 경제, 우리 경제가 언제쯤 좋아지지, 언제까지 어렵지, 인플레 압력이 생길까, 아니면 디플레 압력이 클까, 이러한 이야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상대적으로 경기 회복세가 빠를 가능성이 있고, 우리나라 미국 말씀입니다. 미국. 예, 네. 빠를 가능성이 있고, 다음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데서 강점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는 미국조차도 네. 앞으로 수년간은 금리를 올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역시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예. 그래서 정책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네. 중앙은행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앞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중앙은행 입장이 상당히 곤궁한데 오늘 한국은행은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조금 올렸더라고요. 어떻게 조정을 했습니까?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직전에 나왔던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에서는 마이너스 1.3%였는데요. 네. 이것을 0.2%포인트 상향 조정하면서 네. 1.1로 바꿨습니다. 마이너스 1.1로요. 네. 그리고 내년에도 조금 똑같이 이게 올린 거죠? 성장률 전망치를. 그렇죠. 네. 예, 내년에도 역시 성장률 전망을 0.2%포인트 끌어올려서 네. 내년에는 3% 성장할 것 같다라고 전망치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당히 코로나로 걱정이 되는데 성장률 전망치를 뭐 비록 0.2% 포인트긴 한데 이렇게 상향한 이유는 뭔가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두 가지 정도가 작용을 한 것 같은데요. 어, 외국은 지금 좋지가 못합니다.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예. 중국 정도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의 주요국들이 어쩌면 이번 겨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지나갈 가능성이 있고 지금도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리고 이렇게 주요국들이 어려워서 교역이 위축되고 수입을 많이 못 해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사실 우리 수출이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우려나 전망보다도 예. 우리 주요 산업 수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러한 것이 지금 몇 개월째 이어져 오고 있죠. 그래서 우려보다도 수출 증가율이 높게 나오고 있고 예. 걱정했던 것보다도 기업들의 설비 투자 증가율이 GDP에서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 보니까 최근까지 확인된 네. 이러한 우리 수출 기업들의 호조세, 선전 이러한 부분을 앞서 있었던 경제 전망에 반영을 한 결과로 보고요. 네. 그리고 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백신 개발에 있어서 네. 당초 전망보다도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백신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기보다는 소폭이지만 높인 아.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과 설비 투자가 조금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올리지 않았느냐 그러는데 지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뭐 지금 500명에 막 육박하잖아요. 근데 뭐 3차 대유행인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경제에 충격을 줄 것 같은데 이번 성장률 전망치를 이렇게 상향 조정하면서 이 변수를 어떻게 반영했을지 그게 궁금해요. 어느 정도 이게 충격을 성장률 전망치에 넣었을까? 어떻게 했을까? 뭐 그것은 전망 기관의 네. 경제 모델을 직접 들여다보지 않으면 사실은 알기는 어려운데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나왔던 백신과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들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을 덜하는 쪽으로 전망에 고려가 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낙관하기 이르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백신이 개발이 되더라도 예. 미국 정도를 제외하고서는 아마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번 겨울이나 내년 봄까지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백신 접종이 어려울 겁니다. 아, 내년 봄까지 어려울 것이다. 네, 뭐 미국 정도 미국 그리고 제외하고.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노약자라던가 뭐 어린이라던가 예. 의료계 종사자와 같은 일부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12월, 1월 이렇게 겨울에 접종이 이루어질 거고 그것이 일부 계층에 있어서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하지만 미국의 많은 국민들은 아마 내년 봄 정도나 되어야 대규모 접종이 가능할 거고 그리고 이러한 다국적 제약사들이 개발을 했던 백신을 그동안 미국이라던가 영국, 프랑스 이런 주요국들이 먼저 입도 선매식으로 확보를 해왔고 예. 코백스라고 해서 WHO에서 공동으로 백신을 구매해서 많은 나라들, 특히 신흥국들에 나누어주는 그러한 조직이 있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다국적 제약사를 보유하고 있는 주요국들이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특히 미국과 중국이 그동안 그랬죠. 예. 그렇다 보니까 선진국, 미국, 중국, 유럽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서는 네. 사실은 많은 국가들이 백신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예. 있고요. 예. 그래서 백신의 힘을 얻어서 음. 코로나가 글로벌하게 광범위하게 진정되는 시기는 생각보다는 상당히 늦을 수 있지 늦을 수 않을까 있다.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자, 이제 그 바이든 시대 경제 정책을 조금 주목을 하는데 이제 제네디 옐렌 전 연준위 의장이 재무장관으로 지명이 됐잖아요. 이제 경제팀이 구성이 된다면 이게 혹시 세계 경제라든지 한국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만한 정책 변화가 있거나 좀 주목되는 정책이 예상되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지금 아직 완전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예. 이번 선거의 결과가 대통령은 민주당의 바이든 하지만 상원 의회에서 상원은 공화당이 여전히 다수당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예. 근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민주당 대통령, 공화당 상원은 금융시장에서 상정했던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왜냐하면 최악인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정부 재정 지출 확대를 공화당의 상원에서 제동을 걸 가능성이 생기기 발목을 계속 잡을 거다. 때문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막상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금융시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민주당에서 어쨌든 대통령을 차지했기 때문에 정부 재정 지출이 조금이나마 늘 거다. 예. 근데 상원을 공화당이 수성을 하면서 제동을 걸기 때문에 기업들에 대한 증세는 완화될 맞아요. 거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네네네.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이 악재는 외면하고 호재에만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네요. 네. 그러한 것이 사실은 최근에 글로벌 주가 흐름에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변하는가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변수라고 보고 있고요. 예. 말씀하셨던 제닛 옐런이 재무장관 후보로 지금 지명이 됐는데 네. 그것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최초의 여성이기도 하지만 네. 그리고 전임 미 연준 의장이었죠. 근데 미 연준 의장일 때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선호를 했었고 그러한 사람이 재무장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통화 정책의 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는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그리고 써야만 하는 재정 정책이 네. 미 연준이 펴는 통화 정책과 결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높일 것 같습니다. 예. 특히 현 미 연준 의장인 파월은 미 연준 이사일 때 제닛 옐런과 연준 이사회에 앉아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어떻게 결합될 것인가를 저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에서는 이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제 화두로 떠올랐거든요. 여야가 뭐 서로 지금 동의를 하는 것 같은데 뭐 필요합니까? 지원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지금 나라빚이 많은데 좀 걱정스러운 측면도 있고 연구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그래프로도 나오지만 찬성 반대가 갈리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마다 생각이 다를 것 같은데 네.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 처음 주기가 어려웠지 한 번 주고 나니까 두 번, 세 번 하기는 생각보다 쉬운 거죠. 예. 어쨌든 주면 효과는 있을 테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정부 세수가 많이 거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돈을 쓰려고 하면 예. 빌릴 수밖에 없고 그것은 정부 빚이고 네. 그렇다라고 그렇죠. 한다면은 후세에 과도한 부채를 물려주지 않으려면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네. 그래서 만약에 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누구에게 언제 줄 것인가가 사실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그 이제 논란이 많은 정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